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번 한 주는요. 날씨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의 전국이 아니었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오늘 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어볼 내용은요. 자, 어제 상황인데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 더 센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오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더 센 특검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요체는 핵심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6개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죠. 그렇지만 수사를 하다 보니 매관매직 의혹이 드러났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문제나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인 박성근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나토 3종 세트를 건넨 정황 이런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새롭게 추가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기간도 좀 더 필요하고 수사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표결에 불참하고 오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하는데요. 국회 일정도 앞으로 좀 보이콧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고 국회 일정에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달라라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원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는데 하지 않고 규탄대회로 이렇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참석하고 왔는데요. 네. 더 센 특검법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가치 중립적인 것 같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더 독한 악법이죠. 특검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저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이틀 전에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좀 내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집권 100일 동안에 딱 두 번째 협치 사례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차 쌍법 개정 때였는데 그때는 저희 당이 양보해서 그게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합의가 된 건데 사실 특별히 더 내준 것도 아닙니다. 여당이. 이게 정부조직법이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는 거예요. 탈원전 하겠다라는 얘기고 원전에 대한 권한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그다음에 예산권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가져가면서 또 빚더미로 국가빚을 2배로 늘렸던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겠다는 게 이번 정부 조직법인데 그걸 양보하면서 특검법 개정안을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남는 장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4시간 만에 파기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생각으로 협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다 알렸고 3대 특검 쪽에서도 그 기한 연장 안 해줘도 된다. 그 전에 다 끝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측에게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합의한 내용을. 이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자분들이 다 취재해서 보도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갑자기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49대 41의 득표였는데 41%의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이제 간 곳이 없고 49% 그중에서도 아주 강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개딸 도대체 이 개딸의 정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뜻대로 그냥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끌려간다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 국가도 아닌 거죠. 네. 이 다음 질문으로 좀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그 전날에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직함도 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뭐 의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자, 어찌 됐든 오늘 그 지도부 회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에 작은 이 차이가 상대 당과의 차이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김 원내대표는 이에 또 침묵을 했다고 하고 이 분위기를 조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의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제 성향도 좀 다르고, 약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면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어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합의안이 나온 후에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제 좀 많이 반발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 이제 딱 나온 것이 내란 특검법 개정안이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처럼 이 개정안의 핵심이 그 수사기간 연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진 건데 사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수사기한을 30일 늘리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15일 차이로 귀결이 되는 게요. 특검 준비 기간을 워낙 20일로 설정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5일밖에는 쓰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던 15일을 특검법으로 개정을 통해서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15일은 더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15일의 연장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15일이냐 30일이냐의 차이였고 그런 것이 조금 알려졌으면은 좀 지지자들의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부조직법과 그리고 내란의 실체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맞바꿀 수는 없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늦어지면 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6개월이면 되니까는요. 그러면 다소 불편할 뿐이지 이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 소속 법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안 내란 특검법의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졌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당의 투톱이 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 보던 시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투톱이 맞습니까? 투톱? 시중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3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정로 대통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의도 대통령, 용산 대통령. 심지어는 대통령은 충정로에 있고 여의도 용산은 총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국론을 끌고 가는 것이냐 정말 헷갈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대통령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것을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재량으로 그걸 타결시켰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도 다 알렸다라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몰랐었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데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개딸이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사람이 이제 그 김어준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미 전교조 눈치 보니까 만취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여중생 뺨 때리고 이랬던 사람이 결국 교육부 장관에 그대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노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민노총 노동부 장관 임명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
이게 전 세계 선진국에서 어디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다 입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노총 공화국, 전교조 공화국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보수 커뮤니티에서 그런 3명의 대통령 이야기를 유포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1명이고 총리가 2명이라는 그런 좀 냉소적인 해석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컨트롤 타워고 그리고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이끌고 가는 거 맞습니다. 네, 투톱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위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도 어제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 한 주였는데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권 의원은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에 법원 영장심사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어제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각 당의 현장 분위기 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까요? 호준석 대변인.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따라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아까 규탄 대회에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건 이 사건의 그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체포동의안이 그 가결되는 그 과정은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됐을 때 그때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1차 때는 가결이 됐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 발부를 안 했었던 것이고 2차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거 다시 이제 불체포 그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표단수까지 이제 다 했었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찍어내가지고 공천까지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중에 유튜브에 나와서는 그 당시에 우리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검찰과 내통한 의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어쨌건 사법 절차에 내가 혐의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제 가표를 던진 그런 권성동 의원의 그런 모습은 그때 이재명 대표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체포동의안 그 투표지에다가 찬성을 표기하고 그걸 접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죠. 투표함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일단 비밀 투표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 다음 주에 할 텐데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그 빼박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일련의 그런 증거들이요.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인 통일교 재정국장이 1억 원 현금을 사진을 찍어놨고 또 그걸 전달을 한 후에는 후보님을 위해서 써달라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등등등 이게 한두 개의 증거 편린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 짜여 맞춰져서 이 정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다 뭐 핸드폰 교체도 하고 또 윤영호 본부장이 수사받고 나온 후에는 그 보좌진이 전화를 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잘못 가는 바람에 그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고 또 최근에 밝혀진 거는 그 필리핀 토목 사업에 7천억짜리 사업에 있었는데 기재부가 이제 부실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그 EDCF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차관을 필리핀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결국 통일교의 이제 수건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가성도 이제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해서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어제 그 신상 발언을 할 때는 뭐 또 무고함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 이게 좀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기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을지는 호준석 대변인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 대통령께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듣고 저는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자의 그 발상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이에요. 사법부 일은 사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입법부는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권이 분립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헌법 104조에는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식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사법부가 아닌 데서 추천을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궤변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이것은 모두가 헌법 부칙에다 그때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헌의회 때는 헌법을 만든 거고, 그 특정한 그 사건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칙을 넣은 겁니다.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꿔서 부칙에다가 예컨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그런 부칙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할 수 있다,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인민재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인민재판은 재판부를 마음대로 정하고 대중들한테 다 공개하고 결론도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민재판 때문에 6.25 전쟁 때 희생된 우리 국민이 몇 명이었느냐? 공식 집계, 그러니까 사람까지 특정된 것만 6만 명입니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 때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이 인민재판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민재판, 이런 독재,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네, 뭐 나치 인민재판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은 이게 뭐가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실제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호준석 대변인께서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가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다. 재판부를 맘대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고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잘 밝히셨듯이 헌법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최종심이 된다. 그거를 따라서,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하신 거고, 저도 당연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제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죠. 그런 국민이 이제 직접 선출한 입법부, 그리고 그 사법부는 그런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어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이 어떤 삼권,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간에 어떤 뭐 위계를 설정하신 것도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제 입법부가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곡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비자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의 이민 당국에 구금이 됐었죠. 근데 오늘 오후에 입국을 했습니다. 좀 이 내용이 좀 놀랍기도 하면서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근데 귀국날에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협정을 언급하면서 합의한 대로 이걸 수용을 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왔는데, 자, 지금 우리 정부는 비자제도 문제와 무역 협정을 좀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어떤 분 먼저 발언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 대변인. 이제 이것이 이제 이재명 리스크, 그다음에 쉐쉐 발언 이런 것들 했던 거에 대한 비용을 저는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문재인 정부를 겪어봤고 그때 친북 친중 성향들을 봤고 그다음에 한국 국내에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을 다 봤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제 그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국 그 리스크를 우리 국민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한미 정상회담 때 가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사인은 언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한미가 합의한 게 맞습니까? 합의가 서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발효가 안 되고 상무장관이 그러면은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국민들을 그때 속인 거 아닙니까? 25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거였는데 그 발표 다음 날부터 당장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었던 그 펀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양측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은 일본과 합의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이 그걸 투자하는 거 돈을 다 내는 것을 그것이 이제 합의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것 그러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합의가 안 됐었던 건데 국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인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차는 25% 관세를 내고 앞으로도 이제 수출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상황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치러야 될 리스크와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봉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석방된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에 또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해법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면 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3,025%에서 15%로 이제 낮추는 것과 그다음에 3,500불의 이제 투자금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의 경우는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비자 B1이나 이스타 비자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빨리 이제 가동을 해서 그 비자 문제는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조지아 이민 당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포 구금되었던 거 정말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이 신속하게 노력을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별탈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귀국하게 된 것은 그 관계자들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좀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때로는 불합리한 그런 조치들을 하기도 하는 분이잖아요.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국내 정쟁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만 말씀. 네네. 짧게 들어볼게요. 그 트럼프 정부가 예측 불가하다. 근데 사실 그 글로벌 모든 나라들하고 다 이미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이 예측 가능한 거죠. 어떤 결과를 냈었고 어떻게 협상하는지 다 아는 거고 일본과의 협상 결과도 우리가 다 듣고 심지어는 협상 방법까지도 미리 코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고 그 투자 펀드는 뭐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불법 이민 단속하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H-1B 비자 쿼터를 늘리든지 이런 문제가 미리 협의가 됐든지 시작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다가만 자꾸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비자 문제 같은 거는
지난 정부에서 혹은 뭐 그 이전 정부에서라도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이제 탄생해서 거듭마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들어볼까 하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듭마하는 정부 네. 치고는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여기까지만. 많은 악법들을 통과시켰고요. 네. 우리 국정의 방향이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대치 전국에서 벗어나서 여야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